단 하나의 담배꽁초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게 혹시 믿기시나요? 이 작은 물건이 수사관들의 시선을 단번에 바꿔놨고 결국 핵심 증거가 된 사건이에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존 클락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던 22살 청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좀 사고뭉치처럼 종종 동네에 질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가 있긴 했는데 성격은 또 완전 반전입니다. 다정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냥 딱 봐도 정말 착한 친구였죠. 친화력이 좋아서 이 친구 저 친구 다 편견 없이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존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발사였습니다. 성공해서 자기 가게를 직접 여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 그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 진짜 소중한 베프가 있었는데 그건 엄마 메이티였습니다. 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마마보이라고 놀릴 정도로 애교가 많은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 리사도 있었습니다. 리사 스트라우브는 존보다 1살 어린 21살이었는데 같은 지역 출신이었어요. 2년간 예쁜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정말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둘 다 밝고 사교적이라서 친구도 많았고요. 리사도 미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되려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알바도 하고 용돈까지 직접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은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존과 리사는 학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알바하는 거로 자취를 하기엔 좀 빠듯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직 모두 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1년 1월 30일, 리사 부모님이 결혼 25주년을 맞이해서 이거 기념하려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돼요. 부모님 두 분만 딱 오붓하게 떠나는 커플 여행이었어요. 리사는 오랜만에 집이 비는 거라서 신나서 바로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나 알바 끝나고 우리 집에서 놀자! 남자친구 존과 친구 티파니, 그리고 잭까지 4사람은 이따 밤에 리사 집에 모이기로 약속해요. 리사의 일이 끝나는 밤 10시에 존이 여자친구를 태우고 이후에 함께 놀기로 한 티파니와 잭을 데리러 갈 예정이었어요. 리사 태우고 오면은 10시 좀 넘으려나? 티파니와 잭은 존네 커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한 통 없더라고요. 시간은 어느새 10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뭐야, 얘네 약속 까먹었나? 커플끼리 수다 떨다가 우리 까먹었나 보다 생각했고 두 사람은 존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몇 번 흐르다가 전화는 또 받더라고요. 근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건 존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화난 목소리로 야, 너 뭐야? 이렇게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곧 존이 말했죠. 야,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이러곤 전화가 끊깁니다. 이거 뭔가 급박한 상황 같아 보이죠? 우선 잭과 티파니는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이후로 연락이 완전 끊겨요. 마지막 통화가 좀 불길한 느낌이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커플에게 전화를 걸었죠. 근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20번 넘게 걸었지만 끝까지 받질 않아요. 뭔가 불안해진 두 사람은 결국 존의 어머니 메이티에게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요. 새벽 1시 21분 상황을 알게 된 메이티는 경찰에 연락해서 리사네 집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은 집 주변만 대충 훑어보고 침입의 흔적은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요. 물론 좀 대충 본 느낌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이 집이 신고자 메이티의 소유가 아니라 리사 부모님네 집이잖아요. 집 주인인 리사 부모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애초에 이 안으로 강제 진입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집 안까지 살펴볼 수 없었던 거예요. 존의 어머니 메이티도 이 상황을 솔직히 이해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불안하잖아요. 처음 신고를 한 지 1시간이 더 지난 새벽 2시 27분
다시 한번 경찰에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내 아들 여자친구 집이고 이거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그냥 제발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주변만 살펴보고 별 이상 없다라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답답해진 존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결국 직접 리사네 집에 찾아가 보기로 해요. 그렇게 도착한 집은 그냥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조용했어요. 문이며 창문이며 다 잘 닫혀 있었죠. 경찰이 침입의 흔적이나 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말할 만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내부를 좀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집 주변을 살피던 중에 부엌 창문 커튼 틈 사이로 안쪽이 아주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해요. 휴대폰이 산산조각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 누워있는 듯한 존의 다리 일부도 보입니다. 정말 위동도 없이 주방 한복판에 이렇게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는데 그의 발목에 덕트 테이프가 감겨 있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친구들은 곧장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기 시작해요. 존의 엄마 메이티는 경찰에 3번째로 전화를 걸면서 지금 당장 와달라고 거의 울부짖었죠. 그 사이에 부엌 안으로 뛰어들어간 친구들은 그곳에서 존과 리사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존의 아버지는 바로 봉지를 찢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리사의 집으로 경찰들이 도착해요. 이번에는 감식반까지 총출동해서 현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이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커플은 부엌 식탁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두 사람의 손과 발은 덕트 테이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 주변으로 덕트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아예 질식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부검 결과 역시 사인은 질식사였죠. 비닐봉지가 씌워진 상태에 테이프로 아예 공기가 차단되다 보니까 숨을 쉴 수 없었던 거예요. 존의 배 위에는 텅 빈 그의 지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침 이거 봐라 하고 일부러 올려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져갈 건 다 가져갔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때 수사팀이 수상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됐는데요. 존이 여자친구 리사네 집에 1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경찰은 이 소문이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건 현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단 시신이 발견된 1층 부엌과 가장 가까운 거실은 약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화분도 넘어져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시계는 떨어져 있었죠. 아까 말했다시피 바닥에는 부서진 핸드폰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치고는 집안에서 사라진 것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2층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죠. 여기는 딱 봐도 무언가를 막 찾고 뒤진 흔적이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 침실들만 집중적으로 털었더라고요. 안방은 침대 매트리스가 통째로 들어 올려져 있었고 장롱 안의 옷도 전부 밖에 다 던져져 있었어요. 서랍들은 통째로 바닥에 다 쏟아져 있었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 천장에 패널 뚜껑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정확히 무언가를 특정해서 그걸 찾으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진 것 같았어요. 리사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문고리는 밖에서 힘으로 밀어서 부순 듯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방 안은 아예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 옷, 물건들이 모조리 쏟아져 내려서 정말 엉망이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리사 아버지가 방에서 보관하던 이라크 지폐 뭉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손도 안 댔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미국이고 달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뭐 그렇다기에 눈에 보이는 값비싼 보석들도 전혀 건들지 않은 거예요. 이거 동기가 도무지 특정되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현장을 살펴보고는 이렇게 추정해요. 커플이 차고문을 열고 친구들을 데리러 나가는 그 순간 강도들이 안으로 뛰어들어온 게 아닐까? 이때 리사는 위층 자기 방으로 도망쳤고 존은 현관 쪽에서 바로 맞섰지만 결국 수적으로 밀려서 제압된 거죠. 그렇게 범인들은 집 안으로 침입했고 위층으로 도망간 리사의 방문 손잡이까지 부숴가면서 그녀까지도 억지로 끌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는데도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혈흔도, 뚜렷한 지문도, 범인이 남긴 특징적인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식반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몸 그리고 덕트테이프에서 DNA가 나오지 않을까 몇 번이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실제로 덕트테이프와 또 존의 옷 주머니 안쪽에서 존과 리사가 아닌 여러 명의 미확인 남녀 DNA가 검출됐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몇 명으로 합치면 최소 5명 정도의 정체 모를 사람들의 흔적이었죠.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줄줄이 불러서 DNA를 전부 채취합니다. 처음에는 30여 명, 나중에는 거의 50명 가까이 범위를 넓혀서 비교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미장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묻은 의미 없는 흔적이었을까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리사의 집에서 차고로 나가는 그 문 바로 옆 구석에 약간 구겨져 있는 듯한 수상한 담배꽁초 하나가 감식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게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경찰은 해당 담배꽁초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꽁초에 묻은 그 DNA 자체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함께 피우다가 남긴 DNA가 남아있었어요. 이 안에 섞여있는 정보를 개별 인물로 정확히 분리해내는데 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8개월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2011년 9월 22일 드디어 이 꽁초에서 나온 DNA를 정확히 분리했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내죠. 그건 바로 샘 윌리엄스와 카미오 패드웨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둘을 즉각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죠. 샘은 체포 당시에 완전 짜증 폭발이었어요. 또 폭행 때문에 잡아가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대꾸했죠. 하지만 신문 중에 당신의 DNA가 살인 현장에서 나왔다. 이 경찰의 말에 그의 태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입 딱 닫고 버티기 모드예요. 나는 그 집에 간 적이 없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경찰은 우선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데요. 용의자 샘이 내놓은 그 알리바이는 진짜 구멍투성이었어요. 그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밤 10시 반쯤 술집에서 전화기를 사용한 기록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모호하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있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잠깐 누구를 만나러 나갔는지 이걸 증명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 시간대에 샘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죠. 술집에 있었다는 말뿐인 알리바이와 달리 현장의 증거는 달랐습니다. 샘과 카미오 이 두 사람의 DNA가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됐잖아요. 이걸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 경찰은 두 사람을 강도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재판이 시작돼요. 두 사람은 같은 건물 다른 층의 법정에서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카미오 쪽 판사는
담배꽁초 하나만으론 부족하다라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기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카미오는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판명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카미오가 이 사건과 완전 무관하다라고 본 건 아니고 살인 책임을 물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 이 선에서 끝난 거죠. 그러면 샘의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샘을 법정에 세우면서 두 가지 핵심으로 밀어붙여요. 첫 번째로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 두 번째로는 교도소 동료의 증언이었죠. 그래요. 담배꽁초 얘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교도소 동료는 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수사팀도 처음에 이 교도소 동료의 말에 크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실 교도소 내부에서는 형량을 깎으려고 막 지어내는 증언들이 좀 흔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가 한 가지를 말하는 순간 수사관들은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아, 거기에 무슨 외국 돈이 있었다던데? 이라크인가? 그 나라 돈뭉치 있었다고. 자, 이게 왜 핵심 정보냐면 이 정보는 어떤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비공개 디테일이었어요. 수사팀, 그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교도소 동료는 이어서 샘한테 들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사실 샘이 카미오와 타일러라는 애까지 셋이서 함께 강도를 계획했다고 해요. 리사네 집에 현금 다발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건 당일 차고로 나오려던 커플을 밀고 집에 침입했고 돈이 어디 있냐 존을 협박했죠. 이때 리사가 위층으로 도망가는 걸 보고는 이 3인조 강도는 뒤따라가서 문고리를 부수고 그녀를 끌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묶은 뒤에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죠. 당장 돈이 어디 있는 곳을 말해라 막 겁을 주던 중에 리사가 약간 과호흡이 왔는지 갑자기 사망해버렸고 당황한 샘이 존의 머리에 씌인 비닐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냥 존도 죽여버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라크 돈문치 디테일로 교도소 동료 증언의 신빙성이 올라가면서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문실에서의 샘의 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만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반복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알리바이의 허술함까지 배시범단의 마음은 점점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단은 재판 내내 보인 샘의 태도였어요. 무표정의 무반응이었고 배심원단은 당연히 이런 태도를 좋아할 수 없죠. 반성도 또 죄책감도 전혀 없어 보이니까요. 그렇게 2012년 배심원단은 결국 샘에게 강도, 납치, 살인,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2번 판결했죠.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형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가장 이상한 지점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제3자의 DNA가 나왔고 존과 리사가 동시에 제압됐다는 점, 그리고 또 살인 방식과 이동 동선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이 한 명이서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범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명, 샘 윌리엄스 분입니다. 근데 교도소 동료가 언급한 건 3사람이었잖아요. 샘, 카메오, 그리고 타일러까지요. 나머지 이 2사람은 존과 리사 살인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카미오는 증거 불충분으로 전면 기각이 됐고 나머지 공범으로 추정되는 타일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그날 밤 진짜로 누가 집안에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그 나머지 둘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은 샘의 유죄라는 결론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1994년 2월 영국 글로스터에 살던 한 주민이 어린 딸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 딸한테 루이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비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야. 엄마, 루이즈가 그러는데 비밀 안 지키면 루이즈도 언니 헤더처럼 앞마당에 묻힐 거래. 아무리 철없는 애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이건 좀 섬뜩하지 않아? 게다가 헤더가 진짜로 실종됐었거든.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닐 것 같은 거지. 결국 이 주민은 꺼림칙한 생각에 크로멜가 25번지 앞마당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당시 크로멜가 25번지에는 웨스트 가족이 살고 있었어.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첫째 딸 헤더 웨스트가 7년 전에 실종됐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딸의 실종에 대해서 부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 경찰이 실종된 헤더에 대해서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프레드릭은 애가 가출해서 연락은 안 되는데 들려오기론 매춘 부위를 한다. 그렇게 들었어요.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엄마 로즈마리는 자기는 애가 나가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했고, 헤더는 실종 당시에 16살로 미성년자였거든? 그런데도 이 부모가 심드렁한 반응인 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 대답이 다르잖아. 경찰은 수상함을 느꼈고 이웃 주민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돼. 일단 앞마당을 확인해보긴 해야겠는데 부부가 허락하겠어? 결국 영장 들고 다시 찾아왔지. 처음에는 부부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찰이 영장 들고 오는데 어쩔 거야. 결국 마당에는 굴삭기가 들어섰고 모두 긴장한 상황에서 흙이 파헤쳐졌어. 근데 놀랍게도 경찰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게 돼. 아무것도 안 나왔냐고? 아니, 여기서 나온 시신이 헤더 한 명이 아니었던 거야. 앞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9구. 한 구만 나올 거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였지. 평범해 보이던 이 가정집은 사실 시신으로 뒤덮인 범죄 현장이었어.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선 남편 프레드릭 웨스트. 그는 1941년 9월 29일 영국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 프레드릭의 가족은 형편이 좀 힘들었거든. 형제자매가 6명이나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쉬지 않고 농사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 힘든 상황이지만 이 가족은 항상 화목한 분위기로 보였다고 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말이야. 사실 이 가족한텐 엄청난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근친. 프레드릭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는 친엄마에 의해 성관계를 하게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프레드릭한텐 여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세 딸을 성폭행했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이게 정상이다 라는 말을 세뇌시키듯이 맨날 했다고 해. 그런데 이 모든 건 프레드릭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프레드릭만의 주장이었지. 다른 형제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취급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프레드릭이 거짓말을 한 건가?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프레드릭은 근친을 저질렀다는 거야. 20살 때 13살이던 여동생 키티를 성폭행해서 임신하게 만들었거든. 어쩌면 이 사실을 합리화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한 건 아닐까? 물론 이때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가를 치렀으면 좋았겠지만 아니, 전혀. 엄마는 오히려 아들을 싸고 돌더라고. 프레드릭의 주장처럼 부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는지 그런 건 전혀 알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양육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야.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프레드릭은 동네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하기도 해. 경찰이 체포됐었는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냥 경찰한테 좀 만지고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다들 그러지 않아요? 라고 되물었다고 해.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이 생각 구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야. 이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나서 1962년 프레드릭은 결혼을 하게 돼. 상대는 매춘부로 일하던 10대 소녀 캐서린이었지. 당시 캐서린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이 가족도 조금 막장으로 시작했지. 둘은 아이도 낳고 그래도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았지.
아이에게 샤메인이라는 이름도 붙여줬고, 그리고 다음 해에는 또 둘 사이에서 안나라는 딸도 생겼어. 캐사린은 엄마로서 두 딸 모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지. 하지만 프레드릭은 달라. 그는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했고 심지어 바람을 피기도 해. 1967년 결국 캐서린은 아이들을 둔 채 혼자 가출하게 돼. 첫 번째 아내 캐서린이 떠나자마자 프레드릭은 바로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맥폴이라는 또 10대 소녀였지. 이때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맥폴이 프레드릭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나 당신애 임신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라면서 엄청 졸랐다고 해. 이때 프레드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는 이렇게 적극적인 맥폴이 심기에 거슬렸어. 그래서 그녀를 그냥 살해하고 말아. 아니, 이게 무슨 전개야? 어쨌든 맥폴은 그렇게 살해당했고 그 뒤로 프레드릭은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 처리했지. 그리고 맥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해. 완전 사이코 아니냐고. 심지어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근데 이건 시작도 아니야. 얼마 후 프레드릭이 완전히 폭주하는 계기가 생겨나는데 바로 자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운명의 단짝을 만나게 된 거야. 그녀는 바로 로즈마리. 맞아,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아내. 1969년 프레드릭이 28살이 되던 해 둘은 만났어. 당시 로즈마리는 15살이었고 매춘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 그녀의 가정사도 불우해. 불안정한 부모님 밑에서 거의 방임되다시피 자라났었거든.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된 거야.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했고 헤더라는 아이도 낳았지. 물론 그 위로 프레드릭이 전부인 사이에서 데려온 샤메인, 안나 그렇게 두 딸도 있었었고. 헤더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프레드릭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돼. 당시에 로즈마리는 이제 막 17살이었거든? 어린 나이에 혼자 딸 3명을 키우게 된 상황인 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어. 심지어 의붓딸인 샤메인과 안나를 학대했었고, 그리고 결국 짜증난다는 이유로 첫째 딸 샤메인을 죽이고 말아. 6개월이 지나서 프레드릭이 출소를 하고 집에 왔는데 샤메인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어봤더니 로즈마리는 자기가 죽였다고 순순히 털어놓게 돼. 프레드릭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태연해. 오히려 시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로즈마리는 자기가 딸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하나 그에게 들려줬지. 프레드릭은 거기에 감명이라도 받았는지 이게 둘 사이에 암묵적인 계기가 됐고 그 후로 둘은 협동해서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이어오게 돼. 프레드릭의 첫 번째 부인 캐서린 기억나지? 가출할 당시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딸들 정말 사랑했거든. 그래서 딸들 보려고 종종 집에 찾아왔었다고 해. 부부는 그녀에게 범죄가 탄로날 게 걱정됐고 결국 캐서린마저 살해했지. 두 번째 타깃이 됐던 거야. 한편 로즈마리는 결혼 후에도 매춘부로 일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7명의 아이를 더 낳았었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누가 프레드릭 아이고 누가 손님 아이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해.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끊임없는 학대와 성착취를 당했어. 그리고 이때 크로멜가 25번지의 가족들은 보금자리를 잡게 돼. 여기서 끔찍한 학대와 사륙이 이어졌던 거야. 주로 범죄가 벌어지는 곳은 이 집의 지하실. 프레드릭은 이곳에서 자녀들을 성폭행했다고 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아빠와 딸들은 원래 이러는 거야 라면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했지. 이거 너무 역겹지 않아? 그리고 항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면서 애들 입막음을 철저히 시켰다고 해.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나온 첫째 딸 헤더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부부에게 발각돼.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실종됐지. 아니, 정확히는 부부에게 살해당하고 앞마당에 매장된 거야. 그 후로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너네 말 안 들으면 언니처럼 앞마당에 묻힌다 라면서 겁을 주었다고 해. 그 말이 결국 소문이 되어서 부부의 덜미를 잡은 거고. 근데 시신이 9구나 나왔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나머지 피해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조사를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이때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캐롤라인 로버츠, 웨스트 부부 집에서 보모로 일하던 여성이었어. 그녀가 이 집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 부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거야. 캐롤라인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해. 막 목을 조르고 이런 고문도 이어졌었고. 그녀가 반항을 할 때면 너도 다른 애들처럼 묻어버리겠다면서 협박했었대. 캐롤라인은 이 부부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 협조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그러다가 눈치를 봐서 그 집에서 간신히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그 후 이 부부를 피해서 몰래 숨어 살고 있던 중이었어. 계속된 협박과 학대로 캐롤라인은 숨어있는 와중에도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해.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었고. 하지만 그들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경찰에게 증언하러 온 거야. 그녀의 용기 덕에 시신들의 신원은 빠르게 확인됐지. 캐롤라인은 지금까지 목격했던 그들의 범죄를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피해자를 물색할 때 웨스트 부부는 집에 아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했어. 그래서 보모를 모집하기 시작해. 숙식을 제공한다는 말에 돈을 벌러 이주해온 여성들이 지원을 하게 됐던 거야. 당연히 다들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근처에 딱히 아는 사람도 없었었고 또 숙식도 이 집안에서 해결했으니까 사라졌는지 알아챌 수도 없었었지. 친절한 척 처음엔 착하게 대하다가 부부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고 그들을 겁주면서 괴롭히기 시작해. 처음엔 때리기만 했었는데 갈수록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끝내 살해하게 된 거야. 그리고 시신은 지하실이나 뒷뜰에 파묻었고. 몇 명을 죽이고도 안 걸렸잖아? 부부는 점점 더 대범해졌어. 이젠 직접 거리로 나서서 예비 희생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 우선 첫 번째 타겟은 버스 정류장에 줄 서 있는 여성들. 부부가 같이 다니면 피해자가 경계심을 풀 거라는 사실을 이용했지. 버스가 오래 걸린다 싶으면 우리가 태워다 주겠다 라면서 어린 소녀들을 유인한 거야. 지금에야 사람들이 낯선 차에 안 타지. 그 시대 때는 히치하이킹처럼 서로 차 태워주고 그런 게 흔했다고 해. 심지어 부부다 보니까 다들 의심 없이 그 차에 올라탔던 거지. 그렇게 차에 탄 소녀들은 지하실로 끌고 갔고 끔찍하게 고문 후 살해당했던 거야. 부부는 여성들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또 시신을 절단해. 그리고 마당에다가 처리하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어.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즉각 체포됐지. 이후 프레드릭은 추가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는데 그의 말에 따라서 근처 뒷산을 수색해봤다? 거기에는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해. 그렇게 발견된 시신은 총 12구.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부가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했어. 자, 그러면 재판은 어땠을까? 얘네 재판에서도 하는 짓이 진짜 가관이야. 프레드릭은 자기 죄 싹 불었거든? 근데 그거 다 자기 혼자 한 거래. 혼자서 단독 범행한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 로즈마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엄청 감싸고 돌더라고. 아니 근데 피해자 납치할 때 같이 있었잖아. 근데도 프레드릭은 이게 다 혼자 했다라고 한 거지.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 사랑하는 아내 로즈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녀만큼은 풀려나길 바랬던 거지. 그럼 로즈마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기는 진짜 프레드릭 말대로 진짜 몰랐다. 일체 발뺌하더라고.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많은 범죄 전문가들은 로즈마리가 어쩌면 프레드릭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냉혈한 범죄자일 거라고 판단했어. 애초에 생존자들의 증언부터 물적 증거까지 분명 그녀도 같이 공범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냐고. 그녀의 진술도 당연히 앞뒤가 안 맞았고 보통 거짓말 들통나면 결국엔 막 포기하고 자백하잖아. 로즈마리는 아무리 자기 거짓말인 거 들켜도 눈 하나 깜빡하질 않아. 자기는 진짜 몰랐고 남편 다 혼자 한 거다. 끝까지 결백 주장하더라. 프레드릭과 로즈마리는 조사 내내 철저히 분리돼 있었어. 그러다가 처음 만나게 된 게 재판장이었지. 프레드릭은 로즈마리 오랜만에 만나서 막 가까이 몸 기대고 여전히 막 애정을 표현했다고 했대. 근데 로즈마리? 그걸 싹 무시하는 거야. 프레드릭이 보내는 편지도 다 돌려보냈고. 여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프레드릭은 단독 범행이라는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어. 결국 법정에서 로즈마리와 함께 저지른 범죄라는 걸 시인하게 돼. 그러던 1995년 1월 1일 프레드릭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담요로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옆에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로즈, 당신은 내 평생의 연인이야.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해. 곧 생일인데 줄게. 내 목숨밖에는 없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너무 소름 끼치지? 로즈마리 배신에 상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걸로 추측되기는 해. 근데 이 상황에서도 로즈마리 어땠는 줄 알아? 와, 진짜 냉정하더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일관되게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더라고.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 안 하지. 법정은 로즈마리가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해. 그녀는 아직까지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야. 현재 옥중에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프레드릭 그리고 로즈마리 웨스트, 이 두 사이코패스가 함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그렇게 결코 만나서는 안 됐던 두 악마의 결합은 끝내 영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부부라는 오명을 남기고 끝이 났어.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지금까지 디마메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